25편 시스템 경고, 영혼 동기화율 급락. 정신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대전역 플랫폼에 버려진 박민준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공황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그의 마음은 폐허처럼 황량했다. 애써 세워 올렸던 자신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간신히 피어났던 희망의 싹은 뿌리째 뽑혀나갔다. 그는 자신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겉모습만 여행자였을 뿐 그의 내면은 여전히 과거의 지옥에 갇혀있는 겁쟁이였다. 그의 시야 한 구석에서 붉은 빛이 절박하게 깜빡였다. 시스템 경고창이었다. 평소의 푸른 빛이 아닌 위급 상황을 알리는 적색 경보였다. 경고, 영혼 동기화율이 임계점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동기화율 1.5%. 분석, 과거 트라우마에 대한 직접적인 시각적 자극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정신 방어벽에 심각한 손상이 감지되었습니다. 외부 자극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긴급 프로토콜 안정화 모드를 발동합니다. 권고, 모든 외부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안정을 취하십시오. 추가 퀘스트 생성이 무기한 보류됩니다. 시스템은 처음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는 대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시스템조차도 지금의 그가 더 이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였다. 그는 비참한 웃음을 터뜨렸다. 기계에게조차 구제불능 판정을 받은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다. 그는 유령 같은 걸음으로 역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의 눈을 어지럽혔다. 그는 가장 가깝고 가장 어두워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인숙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돈을 내고 방 열쇠를 받아들었다. 나무 계단을 올라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 나타났다. 서울의 오피스텔보다 더 초라하고 비좁은 완벽한 동굴이었다. 그는 문을 잠그고 그대로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여정도,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도. 그는 다시 예전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식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다. 과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이었다. 그는 패배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어둠 속에서 문득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화면을 켜자 유진과 주고받았던 몇 개의 메시지가 보였다. 어디쯤이에요? 여긴 날씨 좋네요. 같은 시시콜콜한 내용들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괜찮지 않다고, 무섭고 힘들다고 전부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불과 며칠 전 그는 그녀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척 자신의 길을 가겠다며 당당하게 돌아섰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비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그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구석에 던져두었다. 그는 다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어둠과 침묵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너는 변하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쓸모없고 망가진 인간이야. 과거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는 그 목소리에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텅 빈 머릿속에 문득 다른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태백의 눈 덮인 산골 마을, 작은 초가집.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하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그가 건넨 생필품을 받아들고 기뻐하던 할머니의 눈물. 그가 끓여준 라면을 맛있게 먹던 순수한 미소. 그 기억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피어난 작은 촛불과도 같았다. 그것은 성공이나 성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순수한 선의의 기억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과거를 극복하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비겁한 인간이다. 하지만 나는 그 할머니에게 따뜻한 저녁 한 끼를 대접했다. 그것만큼은 진실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시스템이 보상해주지 않았어도 그 순간의 온정만큼은 진짜였다. 그는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아주 조금 변했다. 그는 이제 세상이 온통적으로 가득 찬 전쟁터가 아니라 아주 가끔은 낯선 이에게 따뜻한 감자를 건네는 온기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온몸이 떨리고 두려웠지만 그는 이 방에서 썩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패배에 주저앉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는 패배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그는 창문 없는 방의 문고리를 잡았다. 다시 밖으로 나갈 시간이었다. 26편, 문경세제,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고개. 여인숙의 어둠 속에서 하룻밤을 보낸 박민준은 다음 날 아침 대전을 떠났다. 그의 영혼 동기화율은 여전히 위태로운 수준이었고 시스템은 아무런 퀘스트도 주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다음 목적지를 정해야만 했다. 그는 지도 앱을 열어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문경세제였다.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을 가진 예로부터 험준하기로 이름난 곳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심정과 가장 닮아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그 자체를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문경세제 입구에 선 그는 거대한 관문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경계선처럼 관문은 굳게 닫힌 채 그를 압도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흙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자 대전역에서 겪었던 공황의 잔해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심장이 다시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다. 길가의 나뭇가지 그림자가 과거의 괴물처럼 그를 덮치는 것 같았다. 그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안 될 것 같았다. 그의 몸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공포는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아서 사우려 하면 할수록 더욱 거대해져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 고개를 넘지 못하면 자신은 영원히 이 트라우마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시스템 창이 조용히 나타났다.
그것은 퀘스트 창이 아니었다. 그가 지금까지 획득했던 스킬과 칭호 목록을 보여주는 정보 창이었다. 보유 스킬, 관찰, 붓점 1, 공감, 붓점 2. 보유 칭호, 작은 선행, 따뜻한 마음, 강인한 의지. 그는 멍하니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관찰, 공감. 그는 지금까지 이 스킬들을 타인이나 외부를 향해서만 사용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향해 사용해 본 적은 없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공포와 싸우는 대신 그것을 한번 관찰해 보면 어떨까?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공포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호흡이 얼마나 얕고 가쁜지, 손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가는지를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공포와 자신 사이에 미세한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그를 완전히 집어삼키지는 못했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공포를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않겠다. 그냥 이 녀석을 등에 업고 함께 길을 가주겠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훨씬 더 느린 속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순례자의 그것처럼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면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묵묵히 관찰했다. 아, 지금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비난이나 채찍질이 아닌 다정한 위로와 인정을 건넸다. 그는 또한 공감 스킬을 사용해 주변과 교감하려 노력했다. 길가의 이름 모를 들꽃에 집중하고 수백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늙은 소나무의 기운을 느끼려 했었다. 그는 이 험한 고개를 넘었던 옛사람들을 상상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선비, 등짐을 진 보부상, 피난길에 오른 가족. 그들 역시 각자의 두려움과 희망을 등에 지고 이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의 고통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 위에 겹겹이 쌓인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마침내 문경세제의 가장 높은 고신 제3관문, 조령관에 도착했다. 그는 성벽에 기대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내려다보았다. 굽이굽이 이어진 아득한 길이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의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등에 업고 마침내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고개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화려한 승리가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에 초라하고 고된 전진이었다. 하지만 그는 해냈다. 그는 트라우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함께 걸어가는 법을 아주 조금 배운 것이었다. 그의 눈앞에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특별 보상, 정신방어력이 10% 복구됩니다. 스킬 내면 관찰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땀으로 젖은 얼굴을 닦아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았다. 고개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27편, 대구 김광석 거리, 노래가 된 그의 삶. 문경세제를 넘은 박민준의 여정은 경상도 내륙으로 이어졌다. 시스템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치 그가 스스로 길을 찾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런 목적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지도 위에서 다음 행선지를 고르다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이름에 이끌려 대구로 향했다. 그가 청소년이었을 때 그의 낡은 휴대용 음악기기 속에는 언제나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의 노래는 민준의 서툰 시절을 위로해 주던 유일한 친구였다. 대구의 번화한 도심 속에 자리한 김광석 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날로그 감성으로 가득했다. 좁은 골목길 양옆의 벽에는 김광석의 모습을 그린 벽화와 그의 노랫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골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이자 움직이는 전시회장이었다. 스피커에서는 그의 허스키하면서도 맑은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방문객들은 저마다의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느리게 걸었다. 민주는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며 벽화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통기타를 치며 환하게 웃는 모습, 고뇌에 찬 표정으로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 그리고 서른 즈음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등병의 편지 같은 주옥 같은 노랫말들. 그의 노래는 한 개인의 삶을 노래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사랑의 설렘과 이별의 아픔, 청춘의 방황과 삶의 고단함. 그는 일어나 라는 노래 가사가 적힌 벽화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그 가사는 마치 지금의 자신에게 건네는 말처럼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겪었을 삶의 무게와 고뇌를 어렴풋이 짐작해 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던 그의 노래 뒤편에는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상처가 숨겨져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켜 세상과 소통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은 세월이 흘러 다른 아픈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연고가 되었다. 민주는 길가의 작은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만 했다. 실패한 인생의 낙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길 위에서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상처는 단지 아픈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언젠가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 그리고 희끗한 머리의 노부부까지. 세대와 모습을 달랐지만 모두가 그의 노래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찾고 위안을 얻고 있었다. 예술의 위대한 힘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은 평생을 창조자로 살아왔다. 그는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고 코드로 새로운 세상을 설계했다. 하지만 그의 창조물에는 효율과 성능은 있었지만 위로와 공감은 없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코드가 아닌 기계를 움직이는 코드만을 짜왔던 것이다. 해가 저물고 골목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김광석의 노래는 그에게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아픔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의 실패와 좌절 또한 언젠가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 그는 그 희망의 씨앗을 품에 안고 다음 목적지로 향할 준비를 했다. 28편 경주 천년의 고요속을 걷다. 대구에서 하룻밤을 보낸 민주는 신라의 옛도 경주로 향했다. 시스템은 그에게 대릉원에 올라 천년의 고요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껴보시오라는 퀘스트를 주었다. 경주에 들어서자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높은 빌딩 대신 나지막한 기와 지붕이 아스팔트 도로 옆으로는 거대한 고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대릉원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왕릉들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언덕처럼 솟아있었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바람 소리와 자신의 발자국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는 고분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풍경이었다. 그의 발밑 이 흙더미 아래에는 1500년 전 이 땅을 호령했던 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새로 얻은 내면 관찰 스킬을 사용하며 자신의 마음과 주변의 풍경을 동시에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대전역에서 겪었던 공황의 잔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거에 대한 후회. 그런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는 대릉원의 압도적인 고요함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나갔다. 그는 천마총과 황남대총 사이의 작은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눈앞의 거대한 무덤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무덤의 주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에게도 자신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을까? 야망과 좌절, 사랑과 배신, 기쁨과 슬픔.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도 결국 이 거대한 흙더미 아래에서 한 줌의 침묵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하자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지독히도 사소하게 느껴졌다. 천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앞에서 한 인간의 100년도 안 되는 삶과 그 안의 번뇌는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그의 번아웃, 실패한 프로젝트, 떠나간 연인. 그 모든 것이 우주 속의 작은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졌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깨달음이었다. 그것은 겸허함이었다. 자신의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겁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자신을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놓인 작은 존재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존재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놀라운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천년의 고요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의 빛깔을 바라볼 뿐이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고분군의 하나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받아 북한이 산 같아 고분들의 모습은 낮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장엄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더 깊은 휴식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당신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적 안정성이 대폭 상승합니다. 정신 방어력이 20% 추가로 복구됩니다. 칭호 시간의 여행자를 획득했습니다. 그는 대릉원을 걸어 나오며 밤하늘에 뜬 달을 보았다. 1000년 전 이 무덤의 주인들도 저 달을 보았을 것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심하게 흘려보내지만 어떤 것들은 변치 않고 남아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연결해준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끈으로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29편 회상, 배신, 가장 믿었던 동료의 마지막 말. 경주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박민주는 대릉원 근처의 작은 한옥 숙소에 머물렀다.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다. 그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천년의 시간이 주는 위로는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평온함은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또 다른 상처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대릉원의 거대한 무덤들이 그에게 성공과 야망 위 허무함을 속삭였고 그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얼굴을 불러왔다. 그의 이름은 최민규였다. 민중과 같은 팀에서 크로노스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동료이자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친구였다. 민준이 천재적인 재능으로 프로젝트의 엔진을 설계했다면 민규는 특유의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그 엔진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파트너였다. 밤샘 작업이 이어질 때면 그들은 값싼 컵라면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민준아, 너는 진짜 대단해. 내 머릿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냐. 민규는 언제나 진심으로 민준의 재능을 인정하고 존경했다. 민준 역시 그런 민규를 깊이 신뢰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민규에게 이야기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유일하게 조언을 구하는 상대도 민규였다. 그들은 함께 성공해서 세상을 바꾸자고 실리콘밸리의 전설들처럼 멋진 성공 신화를 쓰자고 약속했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치명적인 시스템 과부하 문제에 직면했다. 사용자의 뇌파와 시스템을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엔진이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운되는 현상이었다. 마감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포기하려 할 때 해결책을 찾아낸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끝에 데이터 처리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압축 알고리즘을 개발해냈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다. 그는 가장 먼저 민규에게 달려가 자신의 발견을 알렸다. 민규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코드를 검토하더니 이내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너는 정말 천재야, 박민준. 민규의 칭찬에 민준은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알고리즘의 핵심 소스 코드가 담긴 파일을 민규에게 넘겨주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오류가 있는지 교차 검증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최민규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민규를 만날 수는 없었다. 며칠 뒤에야 그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다. 민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프로젝트의 설계도와 핵심 알고리즘을 넘겼다고 자백했다. 그가 넘긴 자료에는 민준이 바로 전날 밤 완성했던 그에게만 공유했던 혁신적인 알고리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번아웃으로 그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면 민규의 배신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는 인간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었다. 성공, 우정, 신뢰. 그가 소중하다고 믿었던 모든 가치들이 위선과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는 몇 주 뒤 구치소에서 면회를 허락받아 마침내 민규와 마주 앉을 수 있었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에 민규는 수척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표정이었다. 왜 그랬어?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우리가 함께 꿈꿨던 것들 전부 잊어버린 거야. 민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민준의 눈을 피하며 자신의 손톱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민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항상 너무 눈부셨어, 민준아.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질투, 열등감, 혹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추악한 감정의 소용돌이. 그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민규를 찾아가지 않았다. 프로젝트 크로노스는 결국 무기한 중단되었고 그를 향했던 모든 찬사는 순식간에 비난과 위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그의 영혼에 새겨진 가장 깊은 상처는 바로 가장 믿었던 친구의 마지막 그 한마디였다. 30편, 불국사와 석굴암, 돌에 새겨진 염원.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는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도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박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녘, 그는 더 이상 방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복잡한 머릿속을 조금 식혀주는 것 같았다. 그는 목적지도 없이 걷다가 불국사로 향하는 첫차 버스에 몸을 실었다. 시스템은 그에게 불국사와 석굴암을 찾아 돌에 새겨진 천년의 염원을 느껴보시오라는 새로운 퀘스트를 주었다. 이른 아침에 불국사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 고즈넉했다. 그는 청운교와 백운교의 정교한 돌계단을 오르며 속세의 번뇌를 씻어내고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옛 신라인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다. 대웅전 앞마당에 들어서자 다보탑과 석가탑이 고요한 위엄으로 그를 맞았다. 그는 다보탑의 화려하고 섬세한 조각들을 보며 감탄했고 석가탑의 단순하고도 완벽한 균형미 앞에서 숙련해졌다. 그는 이 두 개의 돌탑이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비바람과 전쟁을 견디고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인간의 배신과 욕망은 덧없이 사라지지만 간절한 염원을 담아 쌓아올린 돌멩이는 이토록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었다. 불국사를 둘러본 그는 토암산 중턱에 있는 석굴암으로 향했다. 좁은 입구를 지나 본종불이 모셔진 원형의 석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동해의 새벽빛을 받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대한 불상. 그 자비로운 얼굴 앞에서 그의 마음속을 휘젓던 분노와 원망, 배신감 같은 격한 감정들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생각했다. 이 거대한 돌덩이를 깎아 이 깊은 산속에 이런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고통과 번뇌를 이겨내고 어떤 간절한 기도를 여기에 담았을까? 그들의 노동은 민준이 했던 코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되고 지난한 것이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의 창조물에는 영원성이 있었다. 그것은 개인의 영달이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중생의 평안을 비는 거룩한 염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석굴암을 나와 다시 불국사로 돌아왔다. 극락전 현판 뒤에 숨겨져 있다는 황금돼지를 찾아보고 무설전에 뻥 뚫린 기둥 사이를 걸으며 말로는 닿을 수 없는 진리 위 위미를 되새겨 보았다. 그는 이곳의 돌 하나, 나무 기둥 하나에도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느꼈다. 경주 시내로 돌아온 그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의 마음은 천년의 시간 속을 헤매다가 현실로 돌아왔지만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고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벤치에 주저앉아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다. 결국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길 잃은 아저씨, 웬일이에요? 김유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너머에 담긴 반가움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유진 씨, 저 지금 경주인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의 소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마지막 불안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